김진사의 막내딸 연하는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한 지 2달 만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시댁은 연하를 불길한 여자로 여기고는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연하는 돌아온 친정에서 매일을 눈물로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김진사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딸이 시집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홀로 되었다는 사실이 김진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러나 연하의 친정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시집의 냉대 때문만은 아니었다. 연하는 남편의 죽음 이후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낮은 울음소리와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다. 김진사는 연하의 방에 불경을 붙여놓고 스님을 모셔다 굿까지 했다. 그러나 연하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면 머리가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김진사는 그럴 때마다 연하의 손을 꼭 잡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며 위로했지만 딸의 눈동자엔 점점 생기가 사라져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연하는 점차 무덤덤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아버지 앞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보며 입을 모아 수군댔다. 저렇게 예쁜 여자가 혼자 남았으니 저주받은 것이지. 남편을 잡아먹은 악귀란 소문이 떠도는 걸 보면 어딘가 수상하긴 해. 그러나 연하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런 연하의 모습을 보던 김진사는 딸의 방에 담뱃대 하나를 남겨놓고는 방을 나섰다. 그것은 혹여나 연하가 어둠 속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그러나 김진사는 몰랐다. 그 담뱃대가 연하의 방에 누군가를 불러들이는 매개체가 될 줄은. 그날 밤 연하의 방에는 은밀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방 안에는 연하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서방, 김진사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었다. 이서방은 날렵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으로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다. 이서방은 연하의 방에 앉아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씨, 오늘도 밤새 잠을 못 이루셨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다. 꿈에서 남편이 또 날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서방은 연하의 손을 꼭 쥐었다. 아씨, 이서방이 여기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서방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지만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연하는 그 손을 붙잡고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너만이 내 곁에 남아있구나. 이서방은 그런 연하를 보며 마음이 쓰였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담뱃대를 손에 쥐고 연하의 입술에 대주었다. 연하는 담뱃대를 받아들고 조용히 연기를 내뿜었다. 그 연기 속에서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남편의 얼굴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밤이 깊어가고 이서방은 연하의 방을 나서기 전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씨, 내일도 제가 올까요? 연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서방이 연하의 방을 빠져나가는 순간 김진사는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이서방의 뒷모습을 보았다. 젊은 청년이 밤중에 딸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김진사의 눈은 순간 커졌다. 이놈이, 저 녀석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김진사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정리했다. 연하의 방에서 나오는 이서방을 곧장 잡아들이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김진사는 그럴 수 없었다. 연하가 웃음을 되찾은 것이 바로 이서방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김진사는 혼자서 밤새도록 고민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딸이 어둠 속에서 외로이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그는 갈팡질팡했다. 결국 김진사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서방을 불러들여 직접 물어볼 작정이었다. 그날 밤
김진사는 홀로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달빛은 싸늘했고 가슴속엔 차가운 돌덩이처럼 무거운 결단이 얹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이서방을 불러들였다. 이서방은 초조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김진사의 앞에 앉았다. 김진사는 이서방을 내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이서방, 어젯밤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서방은 몸을 떨며 대답했다. 대감님, 저는... 김진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이내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이서방에게 말했다. 내 딸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어찌 된 일이냐? 이서방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대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씨께서 저를 부르셔서 혼자 계시기가 너무 외로우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서방의 목을 졸라 죽일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연화가 떠올랐다. 홀로 지내며 밤마다 남편의 환영에 시달리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진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방, 내 지금 당장 너를 죽여도 시원치 않다. 그러나... 이서방은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김진사는 방 한쪽에 있던 서랍을 열고 두툼한 땅 문서와 돈꾸러미를 꺼내어 이서방의 앞에 던졌다. 여기 있다. 이 돈과 땅 문서다. 이서방은 눈을 크게 뜨고 김진사를 바라보았다. 대감님, 이건 대체... 김진사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내 딸을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거라.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도록 해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대가다. 이서방은 깜짝 놀랐다. 그가 예상했던 벌은 매질이나 죽음이었다. 그러나 김진사의 선택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대감님, 저는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씨를 진심으로... 김진사는 이서방의 말을 잘랐다. 더는 말하지 마라. 내 딸은 오늘 밤부터 이 집에 없다. 그녀는 병으로 죽은 것으로 할 것이다. 너는 그녀를 데리고 나가고 절대 돌아오지 말 거라. 이서방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김진사가 내민 땅 문서와 돈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님,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진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연화의 방에 눕힐 허수아비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서방이 방을 나가고 난 뒤 김진사는 행랑아범을 불렀다. 사람 크기만 한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오너라. 아가씨의 옷을 입히고 얼굴은 가려야 한다. 행랑아범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수아비는 연화의 옷을 입고 방 한구석에 눕혀졌다. 그 위엔 이불이 덮였고 연화의 방은 향이 피워져 가득한 연기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연화는 이서방과 함께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김진사는 방 한구석에 허수아비가 누워있는 방을 바라보며 애써 눈물을 삼켰다. 그의 가슴은 타들어갔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연화야, 이 아비가 너를 죽여야만 살게 해줄 수 있었다. 김진사는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마치 딸이 거기 누워있는 듯 말을 걸었다. 그의 눈가엔 이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날 새벽, 김진사는 연화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향이 자욱했고 허수아비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허수아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연화야, 이 아비가 널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구나. 그는 방 한구석에 앉아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흐느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김진사는 잠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집안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진사는 행랑아범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에게 알리거라. 연화가 밤사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막내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집안 식구들을 모아 말했다. 막내가 밤새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말 거라. 병이 전염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슬픔에 잠겼다. 특히 김진사의 장남인 수형은 동생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 앞에 섰다. 아버지, 정말 연아가 죽었단 말입니까? 그래. 밤새 숨을 거두었다. 너도 방에 들어가 보지 마라. 병이 옮을지 모른다. 수형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다니. 연아는 늘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김진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방 안에 있는 건 진짜 연아가 아니라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끝까지 감춰야 했으니까. 곧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김진사 댁 막내딸이 죽었다더라. 저주받은 과부라더니 결국 이렇게? 안타깝지. 그래도 진사님이 마지막까지 잘 돌봐줬지. 김진사는 허수아비가 들어있는 방 문을 잠그고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이대로 연아가 사라진 것으로 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김진사는 연아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방 앞에 제물을 올리고 기도를 올렸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는 이불에 덮인 허수아비만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며칠 뒤 장례가 치러졌다. 허수아비를 관에 넣고 묻으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고운 얼굴로 살았던 아가씨가 왜 이렇게 일찍. 진사님도 참 고생이 많다. 자식 잃은 슬픔을 어찌 견디겠는가.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덤을 떠났다.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며 술을 권했지만 김진사는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집 주변을 서성였다. 마치 진짜 죽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 몇몇 사람들은 연아의 방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이제 저 방도 비워야 할 텐데. 벌써 떠난 사람을 두고 수군대지 말게. 그저 명복이나 빌어주자.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김진사의 장남 수형은 묘하게 느껴지는 어색함을 떨칠 수 없었다. 아버지, 연아가 정말 그렇게 갑자기 떠난 겁니까? 그래.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왠지 수상합니다. 왜 갑자기 병으로 떠난 건지. 김진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수형의 의심을 애써 외면하며 오직 연아의 안녕만을 기원했다. 밤이 되자 김진사는 홀로 방 안에 들어가 허수아비가 없는 공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연아야,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 알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수형은 그날 밤 몰래 무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동생의 죽음이 아무래도 찜찜했다. 그가 무덤을 파기 시작한 순간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수형은 삽을 던지고 무덤을 떠났다. 무덤가에 서 있던 그림자는 김진사였다. 그는 어두운 밤 속에서 수형의 흔적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수형아, 진실을 알면 너도 고통받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연아의 가짜 장례식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김진사는 매일같이 연아의 무덤을 찾아가 향을 피우고 마치 진짜 딸이 거기 묻힌 것처럼 슬픔에 잠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진사님도 참 불쌍하지. 딸 하나 잃고 나니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운다더라. 저주받은 과부가 죽은 걸로는 모자라 그 아비마저 저렇게 망가졌으니. 하지만 김진사의 첫째 아들 수형은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동생 연아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아버지의 행동 역시 어딘가 이상했다. 어느 날 밤 수형은 마당을 서성이다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김진사는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수형은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제발 말해 주십시오. 연아는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이 맞습니까?
김진사는 흐릿한 눈으로 수형을 쳐다보았다. 술에 취한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연하는 죽었다. 그게 다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연하가 그렇게 갑자기. 김진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수형을 뿌리치고 몸을 돌려 눕더니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수형은 아버지의 방을 나와 뒷마당을 서성였다. 그때 마당을 지나가는 행랑아범이 수형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레 다가왔다. 도련님, 혹시 요즘 연하아씨 꿈을 꾸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이냐? 행랑아범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며칠 전 밤 제가 아씨의 방 앞을 지나다가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방 안에서? 그런데 방 안엔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여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수형은 소름이 돋았다. 연하의 방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 방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말에 그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수형은 몰래 연하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아직도 향냄새가 가득했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낌이 그의 귀에 꽂혔다. 수형은 순간 발걸음을 뒤로 뺐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벽장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수형은 떨리는 손으로 벽장 문을 열었다. 그러나 벽장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때 갑자기 그의 발밑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수형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발밑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연하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인형이었다. 이 인형이 왜 여기에? 수형은 인형을 들어 올리자마자 한쪽 발이 땅에서 미끄러졌다. 그 순간 벽장 뒤쪽에서 벽판이 살짝 열렸다. 수형은 그곳을 응시하며 천천히 벽장 뒤를 밀어보았다. 그 뒤에는 좁은 통로가 있었다. 통로는 어둡고 음습했으며 누군가 지나간 듯한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수형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 좁은 통로 안으로 한 발을 들이밀었다. 그곳에서 풍겨오는 한기가 그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흐흐. 나를 왜 버렸어? 수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연하의 것이었다. 하지만 연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수형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인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연하는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연하와 이서방은 산을 넘어 외딴 산골 마을에 정착했다. 이곳은 아무도 두 사람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김진사가 남긴 돈과 땅 문서로 작은 초가집을 구해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이서방은 들에서 일하며 연하와의 새로운 삶을 꾸려가려 했지만 연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날마다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치 과거의 자신을 찾아 헤매는 듯했다. 연하야, 오늘은 마을장이 서는 날이야. 함께 나가볼까? 이서방이 조심스레 말을 걸어도 연하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문 밖 어딘가를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이서방이 잠든 틈을 타방 한가운데 앉아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다. 나는 죽은 사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인가? 어느 날 밤, 연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그녀의 고독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가 들렸다. 연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쿵, 쿵,
그것은 마치 장례식장에서 울리는 상여 소리 같았다. 연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자신의 장례식이 떠올랐다. 김진사가 자신의 시신을 놓고 통곡하던 그날 밤이 생생히 떠올랐다. 연하는 서늘한 한기가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로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다. 다음 날 아침, 이서방은 연하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연하야, 무슨 일이야? 연하는 창백한 얼굴로 이서방을 바라보았다. 이서방, 나는 정말 죽은 사람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살아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죽였어. 나는 마을 사람들에겐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서방은 연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모른다.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돼. 연하는 이서방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초점을 잃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있대. 그 여자가 밤마다 울고 다닌다더라. 귀신 들린 거 아냐? 밤마다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닌다던데. 연하의 기이한 행동은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사람들은 연하를 피했고 그녀가 나타나면 슬며시 뒷걸음질 쳤다. 이서방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했지만 연하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방 안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죽었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서방은 그런 연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연하를 안고 말했다. 연하야, 제발 이러지 마. 너는 살아있어.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잖아. 그러나 연하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어딘가 멀리 자신이 묻힌 무덤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한편 연하가 살던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고 있었다. 김진사의 장남 수형이 연하의 죽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김진사의 큰아들이 동생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대. 밤마다 연하의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때문이라던데. 진짜 연하가 죽은 게 맞긴 한 걸까? 김진사는 그 소문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매일 밤마다 연하의 방 앞에서 쓸쓸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연하의 얼굴이 떠올랐다. 연하야, 내가 널 죽인 것이 아니야. 널 살리기 위해.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딸을 살리기 위해 했던 그 선택이 그녀를 오히려 무덤에 묻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몇 해가 흘렀다. 김진사의 장남 수형은 이제 장터를 오가며 장사를 하는 행상이 되었다. 그는 장사를 핑계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동생 연하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수형은 여전히 동생의 죽음을 믿지 못했다. 그날 밤 연하의 방에서 들렸던 울음소리와 벽장 뒤에 숨겨진 좁은 통로가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하가 정말로 죽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도 수형은 짐을 꾸려 또 다른 마을로 향했다. 장터가 서는 날이라 사람들이 북적였고 수형은 상인들 사이에서 물건을 팔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그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수형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고 초가집 앞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다. 엄마, 엄마. 수형의 시선이 아이에게 머물렀다. 그 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낯이 익었다. 마치 연하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설마. 수형은 아이에게 다가갔다.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수형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은채예요. 은채. 수형은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했다.
그는 은채를 안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얼으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그 순간 수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여인은 연하였다. 연하는 예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고운 이목구비와 차분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수형과 눈이 마주쳤다. 수형은 입술이 떨렸다. 그는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연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말라붙었다. 연하, 내가 정말... 수형은 떨리는 손으로 연하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수형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흘깃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연하는 조용히 수형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형님, 집으로 오세요.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수형은 묵묵히 연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초가집은 허름했지만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엔 작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연하가 차린 소박한 밥상이 올려져 있었다. 은채는 엄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수형은 은채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은채는 내 아들이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 아들입니다. 수형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서방은 어디 있느냐?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은채를 방 안으로 데려가 재우고 돌아왔다. 그리고 수형 앞에 앉았다. 형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난 너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은채를 보았는데 내 얼굴과 너무 닮아서. 연하는 고개를 떨구었다. 형님,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불행하게 살았을 테니까요. 수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너를 이렇게까지 숨길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지금도 내 무덤 앞에서 매일같이 통곡하고 계신다. 연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수형은 연하의 손을 잡았다. 연하야, 나와 함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연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형님. 아버지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제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수형은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은채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저 물 마시고 싶어요. 연하는 서둘러 은채를 안고 부엌으로 갔다. 수형은 연하가 은채를 어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은채는 연하의 아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누구일까? 수형은 그 답을 알면서도 차마 묻지 못했다. 그날 밤 연하는 수형에게 부탁했다. 형님,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는 제가 저승에서 잘 지낸다고 전해주세요. 수형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은 먹먹했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래, 내 말대로 하마. 아버지께는 내가 잘 지낸다고 전하겠다. 연하는 눈물 어린 눈으로 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형님, 아버지께 제발 잘 전해주세요. 저는 죽지 않았다고. 그 말이 끝나자 연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은채는 엄마 품에서 잠든 채 그 모든 이야기를 꿈속에서 듣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수형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마치 죽은 사람을 보고 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처져 있었다. 연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녀의 부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께는 제가 잘 지낸다고만 전해주세요. 수형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김진사의 방으로 갔다. 김진사는 술에 취해 마루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 김진사는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왔느냐? 수형은 아버지 곁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연하가 정말 죽은 겁니까? 김진사는 술잔을 털어넣고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라. 연하는 죽었다. 내가 묻었다. 그 말에 수형은 더욱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차마 아버지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비겁해 보였다. 그런데 만약 연하가 아직 살아있다면요? 김진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는 수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있단 말이냐? 수형은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만약 연하가 먼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아버지, 정말 그 아이를 죽였습니까? 김진사는 술잔을 내팽개쳤다. 닥쳐라. 내 손으로 내 딸을 죽였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 내가 내 딸을 죽였다고. 수형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연하는 내 손으로 살려보낸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죽였다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김진사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던 걸까? 연하는 행복할까? 수형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연하는 여전히 산골마을에서 은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밤마다 혼자서 중얼거리며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은 사람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형은 홀로 마당에 나와 달빛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졌다. 며칠 뒤 수형은 다시 장사를 핑계로 마을을 떠났다. 그가 다시 연하의 마을을 찾았을 때 연하의 집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이서방이었다. 이서방은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그의 눈은 이미 피로에 찌들어 있었다. 수형은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갔다. 이서방은 고개를 돌려 수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님, 오셨군요. 수형은 이서방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연하는 잘 지내고 있느냐? 이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아씨는 예전의 아씨가 아닙니다. 밤마다 자신이 죽었다고 중얼거립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게 맞냐고 저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수형은 숨을 들이쉬며 물었다. 은채는 너의 아이냐? 이서방은 침묵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형님, 제가 아씨를 행복하게 해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씨는 자꾸만 자신의 무덤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어머니께, 형님께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싶다고. 수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서방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이서방, 연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연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 만약 연하가 돌아간다면 아버지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다. 이서방은 두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씨는 평생 이곳에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살아있는 채로 죽은 사람처럼. 수형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연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형은 연하에게 다가갔다. 연하야.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형을 바라보았다. 형님, 아버지께서 저를 죽였다고 하셨지요. 그럼 저는 정말 죽은 사람인가요? 수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연하의 손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 연하야, 너는 살아있다. 하지만 너는 이제 연하가 아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은채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은채야,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란다. 우리를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은채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엄마, 그럼 저는 누구예요? 연하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수형은 두 사람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은 먹먹했고 목 안은 메마른 사막처럼 타들어갔다. 수형은 연하와의 만남 이후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버지 김진사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연하는 살아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연하가 아니다. 수형은 연하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는 제가 저승에서 잘 지낸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밤, 수형은 연하의 마을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끝이 없을 듯 길고도 어두웠다. 수형은 마치 자신이 어디론가 영원히 떠도는 유령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김진사는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빈 술병이 쥐어져 있었고 입술에서는 헛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연하야, 내가 돌아온다면 아비가 무릎이라도 꿇을 텐데. 수형은 아버지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김진사는 아들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술만 마셨다. 아버지, 수형아, 연하가 정말 죽었을까? 수형은 침을 삼켰다. 그의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연하가 저승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사의 손에 들린 술병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발을 붙잡았다. 뭐라 했느냐? 수형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장터를 돌다가 어떤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연하와 꼭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닮은 얼굴이라니. 연하가 아이를 낳았다고? 수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연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은채는 연하의 아들이고 이서방의 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했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만다. 그 아이는 연하가 저승에서 보낸 인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승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김진사는 두 눈을 감고 입술을 떨었다. 그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연하야, 내 딸아. 내가 널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널 죽인 셈이구나. 수형은 아버지의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무거운 한숨을 들으며 자신의 가슴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김진사는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연하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무덤 위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었다. 그는 연하의 이름이 적힌 나무판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연하야, 너는 정말 저승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이냐? 그 순간 멀리서 은은한 북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김진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그것은 연하의 장례식 때 들었던 그 북소리와 똑같았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북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쿵, 쿵, 쿵. 김진사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무덤 앞에서 엎드려 통곡했다. 연하야, 내 딸아. 아비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살린다고 하면서 결국 너를 죽여버렸구나. 그의 울음소리는 깊은 밤을 가르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마치 죽은 자의 한이 담긴 듯한 비명처럼. 한편 산골 마을의 초가집 안에서 연하는 홀로 방 안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은채가 잠들어 있었다. 연하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형님, 저는 정말 죽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 쿵, 쿵. 연하는 북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 소리는 그녀가 집을 떠나던 날 아버지가 연하의 장례식장에서 울부짖으며 쳤던 그 북소리와 똑같았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은채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결에 중얼거렸다. 엄마, 왜 울어요? 연하는 은채를 품에 안고 흔들어 주었다. 괜찮아, 은채야.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연하의 마음속엔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과 죽은 자신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여전히 쿵쿵 울리고 있었다. 마치 죽은 자들이 저승에서 그녀를 부르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 밤 연하는 홀로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곳엔 자신이 묻힌 무덤이 서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김진사는 여전히 연하의 무덤 앞에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통곡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근거렸다. 저 대감 마님도 참 불쌍하다. 딸 하나 잃고 절이 망가졌으니 그나저나 연하 아씨가 정말 병으로 죽은 걸까? 어쩐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지 않았나? 김진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더욱더 고개를 떨구었다. 연하는 분명 살아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묻어두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딸이 죽었다고 말해야 했다. 어느 날 김진사는 마당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쓸고 있었다. 그때 집 앞에서 낯선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사내는 이서방이었다. 이서방은 초췌한 얼굴로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대감님. 김진사는 이서방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서방. 내 놈이 왜 여기에? 이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씨가, 연하 아씨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이서방의 말을 듣고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연하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죽임을 당했다고 자신은 이미 무덤에 묻힌 시신이라고 말합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듣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구나. 이서방은 김진사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감님, 제발 아씨를, 연하를 살려주십시오. 연하 아씨는 밤마다 자신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다고 중얼거립니다. 죽은 자가 묻힌 무덤이 진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김진사는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다시는 그 아이를 죽은 자로 만들지 않겠다. 이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이서방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연하를 데리러 갔다. 연하는 방 안에서 은채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이서방은 연하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아씨, 대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집이라니요? 저는 이미 무덤에 묻힌 시신입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이서방은 연하의 손을 더 꽉 붙잡았다. 아니에요. 아씨는 살아있어요. 대감님이 아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그 말에 연하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채를 안고 연하를 일으켰다. 아씨, 우리 돌아가요. 아버지께서 아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하는 이서방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얼굴엔 어딘가 멍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하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집 앞에서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연하를 맞이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연하야. 연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더니 이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아버지. 김진사는 연하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두 손은 딸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연하야. 내가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연하는 아버지의 품에서 흐느끼며 울었다. 아버지. 저는 죽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김진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넌 죽지 않았다. 넌 내 딸이다. 내 연하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연하와 김진사를 발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연하 아씨 아니야? 죽은 줄 알았는데 대감님이 우리를 속였단 말이야? 아니, 그럼 연하 아씨는 왜 죽었다고 한 거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김진사는 연하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서방은 은채를 품에 안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방 안에서 김진사는 연하와 은채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세 사람, 아니, 내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 연하는 은채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가에선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김진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닫았다. 연하야, 이제부터 너는 다시 내 딸이다. 은채는 내 손자고 이서방은 내 사위다. 우리 네 사람은 이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연하는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서. 김진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살아있다. 넌 내 딸이다. 그날 밤, 김진사는 마당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연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널 살리려다가 죽여버릴 뻔했구나.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김진사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연하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고 마음 한구석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연하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